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 호주 영주권 이야기에 도전할 때 모두가 다 영주권을 손에 쥐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호토박이가 준비했습니다. 호주 영주권 유학 이런 사람은 도전하지 말아야. 예, 호토박이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분들은 도전하지 않는 것도 그 개인에게는 아주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는요, 뭐 호주에 이렇게 도전해서 뭐 반년도 안 돼서 이게 호주 사회가 나랑 안 맞구나, 혹은 내가 영주권 안 될 사람이구나 하고 빨리 판단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이상 아주 긴 시간을 투자를 한 이후에 결국 내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구나 해서 내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데미지는 너무 크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워낙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4, 5년을 호주에서 이렇게 보냈던 그게 사실은 무슨 대단한 학위 과정을 공부했다 그러면 좀 나은데, 뭐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뭐 대단할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그 4, 5년을 막 일하면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딱 이렇게 호용성이 높은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4, 5년 이후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나의 상황이 어떨까, 이걸 꼭 한번 짚어보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참고로 호주 사회를 잘 모르고 도전을 할 때, 그러나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서치를 했지만 호주에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 한국에서 충분히 서치를 하고 판단했다 이런 분들은요, 가능하면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어학연수는 모든 거에 공통분모잖아요. 뭐 어학연수만 하고 한국에 와도 6개월 어학연수 왔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무슨 내가 엄청난 데미지가 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규 과정을 공부한다? 그럼 또 어학연수가 또 바탕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워킹 할리데이로 무작정 부딪혀보자 이거보다는 어학연수 6개월 정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쓴다? 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에서 할 수 있는 데 경험치가 다른 거예요. 이미 호주에서 영어가 성장하고 6개월 경험치가 있다 그러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힌 이 워킹 할리데이랑 6개월 어학연수를 거친 이후에 워킹 할리데이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겠다 마음을 굳힐 때 그 세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 그림을 한번 수년 이후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격언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 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격언들은 이런 거잖아요. 모두가 동등한, 뭐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뭐 학력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한국 사람끼리 어떤 경쟁을 할 때는 서로 비자가 다르진 않잖아요. 예, 근본적인 이 비자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호주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이게 다를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혹은 뭐 미국 사회 안에서 뭐 영국 사회 안에서 그들끼리 그 나라 사람들끼리 어떤 경쟁했을 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영주권 유학에서는 이거 저는 영주권이 없이는 어떤 기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보고요. 헝그리 정신. 가끔 이제 군대를 갓 제대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이제 제대 딱 하고 호주에 가면 내가 뭐든 힘 넘치죠, 그죠? 뭐든 부딪혀보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저없이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자. 도전 정신. 이 헝그리 정신이 안 됩니다. 헝그리 정신하고 영주권을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조건을 객관화시켜서 계획을 세우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종종 이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뜻한 대로 잘 안 됐을 때 여러분 잘못 아니다. 호주 이민제도가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호주 이민제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이민제도가 바뀔 게 아니잖아요. 필리핀 청년이나 뭐 몽골 청년이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한국에 여러 가지 제도가 불합리해요. 그들이 뭐 주장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맞춰서 뭐 제도를 수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합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갈 수밖에 없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건 너무 뭐 고전적인 격언인데요. 예. 한국에서 어떤 청년들이 뭔가를 도전해가지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내가 심기일전해서 재도전할 수 있죠. 영주권 유학은 절대 재도전 안 됩니다. 예. 내가 3, 4년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과 뭐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그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도전 안 됩니다. 이건 도전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예, 재도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더욱 처음 계획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격언들, 이 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고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은 호주 영주권 유학 도전하지 말아야. 그 첫 번째, 돈 없는 사람. 제가 너무 직설적이고 그리고 이 자금 압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재수 없는 얘기로 들릴 수는 있는데 이거 현실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전공의 총 학비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도전해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전공에 따라서 그 학비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호주에 들어온다? 그럼 들어오자마자 막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막 투잡 뛰면서 알바를 해가면서 생활비 충당하기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시급도 훨씬 높고 2배 이상이고 그리고 뭐 알바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더 좋은 건 맞지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호주에 와서 그 친구가 사회 경험이 적을 때는 하기 힘든 일들도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게 이메일 문의 오시는 고등학생들이 꽤 많으십니다. 예,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문의를 와서 호주 영주권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고2인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주세요. 예, 그런 분들은 뭐 20대 후반 청년들이 세우는 그런 계획하고는 다른 자금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킹 할리데이로 와서 한 2, 3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마련하겠다. 네, 여러분들이 그 현장 기능직 있잖아요. 뭐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뭐 이런 현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학업이 2년 기간이고 총 학비 해봐야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뭐 2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홀 한 2, 3년이면 충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강화된 비자가 여러분들이 워킹 할리데이로 한 2, 3년 동안 호주에서 알바하면서 돈을 벌죠. 뭐 카페 알바가 됐던 뭐 청소업이 됐던 뭐 딜리버리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주로 몸을 쓰는 걸 알바를 하게 되는데, 그런 알바를 한 거하고 여러분이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그 전공, 뭐 타일이 됐던 요리가 됐던 자동차 정비가 됐던 이거하고 다른 경험치를 2, 4년 동안 호주에서 5홀로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과정 학생 비자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어쨌든 현실이고 당분간은 학생 비자 받는 게 뭐 쉬워지고 할 그런 상황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워킹 할리데이로 자금 마련하는 것들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능한 자금에 영주권 유학 전공을 맞추지 말고요. 원하는 전공에 필요한 그 자금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럼 도전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꼭, 자금은 정말 현실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꼭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호주 정부는 효자 효녀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많은 한국의 청년들은 대부분 다 효자 효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가능하면 내가 학비 정도는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셨지만 생활비 정도는 내가 충당해서 스스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학비조차도 내가 좀 벌어서 못하겠다 이런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가 되던 그 학업이 조금 외면되게 되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면 학업에 시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힘들죠. 그러다가 또 내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와중에 알바를 통해서 무급 인턴 기회가 왔어요. 내 전공 분야 IT 쪽에 무급 인턴 기회가 왔어요. 그 무급 인턴 기회 잘 안 나가집니다. 왜? 내가 무급을 나가면 이 지금 유급으로 카페 알바를 내려놔야 되니까, 이걸 내려놓는 순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내 생활비를 위해서 더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더 보내주셔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효자 효녀 입장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레주메에 저는 효자 효녀입니다 이걸 쓸 수는 없잖아요. 내 전공과 무관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은 레주메에 사실은 쓸 수도 없고, 뭐 쓴다고 해도 어필이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금 계산만큼은 현실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이 많은 사람.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뭐 27세냐? 뭐 32세냐? 뭐 39세냐? 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 기준을 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학업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선택한 전공 이런 것들도 다 결부가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 정착이 돼버렸는데 졸업비자가 만 35세까지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모든 호주에서의 그 학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 35세가 근접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건 좀 재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졸업비자가 없으면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난 다음에 한 2달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 내가 뭔가를 뭐 취업비자로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취업 스폰서를 만나고 비자 준비를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다 필요하고, 점수제 이민으로 나아가더라도 기술 심사를 하고 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호주 안에서 준비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호주를 떠나서 오프쇼어에서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영주권 받기는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학업 과정이 끝났을 때도 내 졸업비자까지의 시간은 그래도 한 1년 정도 여유는 있어야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종종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이로 이런 점수 다른 걸로 내가 받으면 되지 않냐. CCL 점수를 5점 더 받는다, 아니면 처음부터 지방지역에 가서 학업을 해서 5점을 더 받는다, 혹은 PY를 해가지고 5점을 더 받는다, 졸업하고 뭐 1년 경력 정도 더 쌓지 그래서 5점을 더 받는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거 안 하나요? 다른 사람은 다 그거 안 하고 나만 그렇게 해서 엑스트라 5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점수제 인민은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 5점 싸움, 이거 결국 5점 싸움이거든요. 그 5점을 더 받으려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그렇게 엑스트라 포인트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점수제 이민이 그라톤 보고서라고 해서 지금 초안이 나와 있는데 대대적인 변화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겁니다. 지난 12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썼던 이 점수표가 현 시점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오거든요. 그 변화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호주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좀 젊은 사람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아쉽지만 본인이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나이에서 좀 너무 불리한 조건이다. 그럼 도전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영어 안 되는 사람. 영어가 얼만큼 돼야 되느냐? 물론 이건 전공에 따라 다릅니다. 전공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다른 조건에 따라서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도전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영어가 상당 수준 되어야만 도전해야 되는 그런 또 전공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제가 몇 점 영어가 안 되면 도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함정에 빠지는 게 앞으로 성장할 영어 말고 지금 영어. 그래서 호토바기가 상담할 때 항상 뭐 한 달 안에 일단 PT, IELTS 시험 먼저 한번 보시라 그러거든요. 수개월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는 거 말고요. 그냥 지금. 지금 딱 봐서 내가 5점이다. 근데 지금 딱 한 달 만에 봤는데 누구는 7점이다. 그럼 이 5점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도 7점인 사람을 능가할 수 없어요. 처음 공부 없이 두 사람이 시험 딱 봤는데 이 사람은 IELTS 5.0, 이 사람은 7.0. 그럼 이 5.0이 이 7.0을 점수제 이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만 영어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그냥 다 준비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차이 있던 만큼 이게 조금 좁혀질 수는 있죠. 아주 낮은 사람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역전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이 있잖아요. 영주권 유학 도전의 그 첫 단추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시험입니다. 그냥 영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데 이 30만 원 시험비가 아까워서 이걸 미루고 하지 말고요. 계획 세우기 전에 내가 도전해도 될 사람, 아닌 사람, 내가 선택한 이 전공으로 내가 나아가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거 다 영어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영어 수준의 전공을 맞추지 말고요. 원하는 전공에 필요한 영어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죠. 내 영어 수준에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전공은 이건데 내 영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하고 싶었던 전공은 아닌데 이거 하지. 그거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전공에 내 영어 수준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작은 문제가 없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지만, 나는 호주에서 교사가 되는 게 나는 꿈이고 호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내 영어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 내가 요리로 영주권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공부하겠다. 그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취업비자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식당 사장님은 이 사람이 요리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요리로 영주권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게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스폰서 찾기 어려워요. 그런 조건인 사람.
정말 자기가 요리하고 싶어서 요리를 선택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가 경쟁해서 내가 더 앞서 나가기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딱히 영주권에 도전할 전공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영주권 이제 막 서치를 하다 보면 어떤 전공이 영주권이 되고 어떤 전공이 영주권이 되기 어렵고 이거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그럼 쭉 파악을 했어요. 뭐 의료계통의 전공, 공학계통의 전공, 뭐 IT계통의 전공, 현장 기술 직종의 전공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닥 내가 도전해 볼 만한 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처럼 마땅히 손에 잡히는 전공은 없는데 영주권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전공을 선택한다. 그거 절대 영주권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예. 얼마 전에 그 나온 그라툼 보고서에도 이제 새로 올 하반기에 기술 이민 점수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 초안에도 보면 확실히 싱글인 사람보다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한테 좀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호주 정부가, 영주권은 부부가 같이 신청하는 거니까 호주 정부가 영주권을 두 사람 부부에게 줬잖아요. 그럼 이 메인 어플리칸트는 기술심사도 통과하고 영어도 되고 다 해서 영주권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배우자는 별다른 조건 없이 부부니까 영주권을 같이 받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배우자가 영어도 못하고 별다른 기술도 없다라고 하면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영주권자 두 사람이 된 건데 한 사람은 호주 경제에 기여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여하기 힘든 구조잖아요. 근데 싱글 두 사람한테 영주권을 주면 이 사람은 각각 기술심사를 다 통과하고 호주 정부가 원하는 영어 수준 다 갖췄을 테니까 확실히 부양가족에게는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보면요, 내가 힘든 거는 감내해요. 그리고 종종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힘든 것도 어느 정도 감내하는데, 만약에 뭐 어린 두세 살짜리 자녀가 있다, 나로 인해서 이 자녀가 제대로 된 어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 아빠나 엄마 입장에서 멘탈이 금방 무너집니다. 이거 못 견뎌요. 이것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자금하고 결부가 되는데, 이건 꼭 여러분들 특히 부양가족이 있을 때 혹은 그 자녀가 있을 때는 작은 계획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세우셔야 되고요. 하나 만약에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도전할 때는 가능하면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 이 메인 신청자가 될 사람, 이 사람이 호주에 먼저 와서 일정 기간 공부를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졸업이 다가올 쯤에 한국에 있던 그 배우자가 오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부가 떨어져 있다라는 게 만만치는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차를 두고 온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는 한국에서 원래 직장생활 하던 걸 조금 더 이어가고 그리고 그 메인 어플리칸트가 될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나아간 이후에 다시 온다라고 하면 특히 자녀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초기 경비를 또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 절대 억셉팅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화나 제도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해가 돼야,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몽골 청년이나 필리핀 청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가, 한국 제도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 손해죠. 한국 사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호주의 어떤 뭐 제도라든지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안 받아들이면요, 내가 억셉팅 안 하면 그만큼 나의 스트레스 수치만 올라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호주에 여러분들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면 그때부터 호주 나이 1살, 1살짜리 아이가 무슨 뭐 제도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주어진 여건대로 성장해 나가잖아요.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개인에게도 스트레스가 적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낯선 환경에 적응력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확실히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신의 위치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 자존감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 내가 좀 괜찮은 중견기업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저 친구는 아직 호주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모이는 뭐 교회든 성당이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에서 온 지 이제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열심히 뭐라도 이제 해야 될 텐데
한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하고 호주는 좀 뭐가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 청년에게 이 정도 잡은 줄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더 기다립니다. 이 청년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좀 괜찮은 잡을 하나 주려고 했다가도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호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의 것들은 좀 내려놓고 호주에서 이렇게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게 또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 8번째,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이라고 해서 뭐 나에게 득될 건 사실 없어요. 매일같이 호주 이민정책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민제도가 뭐 불합리하더라도. 그리고 이민제도가 바뀔 때마다 며칠씩 일상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막 열심히 거기에만 막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호주 정부가 막 이민정책을 바꾼다 그러면 막 저봐라 또 뭐 영주권 안 주려고 꼼수 부린다 막 이러고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나에게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불리한 조건이 생긴다라고 하면 막 며칠씩 일상이 무너져가지고 막 하던 일도 제대로 막 못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년을 도전하다 보면 이제 동력도 떨어지고 내가 영주권 되기 좀 힘들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막 이유거리를 막 찾아요. 여러분들 영주권 유학에 도전할 때 가능하면 좀 나이도 젊고 영어도 잘하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영주권에 좀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좀 가까이 두면 훨씬 더 여러분들도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계속 영주권이 안 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또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호주 이민 정책 변화에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 있어요. 특히 이거 조교학 학생들이 많거든요. 조교학을 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호주 아이들하고 하이스쿨 졸업했고 대학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자기 비자가 유한하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냥 계속 같이 가니까 그냥 자기도 마치 호주 사람인 양 실제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호주 스타일로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생 비자가 이제 끝나가면 그제서야 내 영주권은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전공도 잘 안 맞아, 뭐 지역도 안 맞아. 그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친구들 특징은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안 되니까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1, 2년 지난 다음에 한국 사회가 자기랑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왜? 조교학부터 호주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석사과정 같은 걸로 도전을 하겠다고 다시 또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 개인한테도 훨씬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이런 건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종종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준비보다 현지 알바가 더 중요해요. 그 현지 알바하는 게 뭐 자기의 그 루틴대로 생활하고 이렇게 다 짜여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안 놓고 이걸 부여잡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이동도 안 돼. 뭐 이 잡을 내려놔야 내가 나의 빈 시간에 새로운 잡을 넣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영주권이 해결된 다음에 모든 호주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 이런 사람은 호주 영주권 유학 도전하지 말아요. 팔랑귀를 가진 사람. 학업은 이미 시작됐는데 계속 옆에 전공을 봅니다. 기웃기웃거려요. 내 전공 아닌가? 저게 더 나은가? 이건 전공 선택하기 전에 고민하셨어야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매일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 전체 숫자에서 한국 사람은 3%도 채 안 됩니다. 3%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도전하니까 영주권 받는 것도 3%가 채 안 돼요. 나머지 97%는 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네이버 안에는 이 3%들끼리의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이미 호주에 와가지고 내가 전공을 선택해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네이버 찾아가지고 그제서야 뭐 카드라 얘기를 이렇게 꺼내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호주 대학 졸업반이 다 됐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연락 와가지고요, 자녀는 지금 호주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여기저기 막 서치해가지고 막 이민제도 알아보고 자녀는 어떻게 하면 영주권이 되는가 이런 걸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영주권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좀 가지고 가면서 늘 호주 이민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상 호토바기가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지 말아야 할 유형에 대한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제 얘기가 듣기 불편하고 좀 이렇게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 과연 내가 수년을 도전한 다음에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